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액트 네이티브 미드업인데 리액트 네이티브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뒤쪽에 리액트 네이티브와 그래도 좀 관련 있는 그런 좀 재미있고 흥미 있을 만한 컨텐츠를 넣어놨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그것까지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샌드버드 SDK를 타입스크립트로 제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 그러니까 제약에 맞춰서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입 정의를 커스텀하게 번들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번들러인 DTS 번들러라는 이제 툴을 제작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한 2년 반 정도 된 조금 오래된 그런 태스크라서 다소 좀 오래된 최신화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현구라고 하고요. 지금 샌드버드에서 근무 중이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0.3 버전, 30 버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될 건지 이제 간단한 목차 소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타입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타입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탐색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도구들 중에서 이제 API Extract라는 도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개선까지 했는지, 이런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보너스로 좀 흥미로운 주제들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인 타입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정의는 d.ts 파일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건데요. 타입 정의는 말 그대로 특정 모듈에 대한 타입만을 정의해 놓은 파일입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는 없고 인터페이스의 형태만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기 때문에 이 타입 정의가 잘 존재한다면 타입 시스템 위에서 잘 동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TS 확장자를 가진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컴파일하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매칭되는 타입 정의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소스에서부터 이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런타임과 타입 시스템 상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바스크립트로만 작성된 라이브러리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타입 정의 파일이 없기 때문에 타입 시스템에서 해당 모듈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타입 정의를 어디선가 다운로드를 하거나 직접 만들어 가지고 특정 모듈이 타입 시스템에서 잘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의를 할 거는 타입은 있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코드는 이제 특정 모듈의 타입 정의를 임의로 확장을 하는 코드인데요. 개발을 하시다가 환경 변수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뭐 테마의 인터페이스를 오버라이드 하는 거나 많이 보거나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코드에서는 타입 시스템 상에서 subtract 메소드는 인풋은 잘 되겠지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직접 타입 정의 파일을 작성하는 것은 휴먼 에러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까먹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순수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소모될 뿐더러 업데이트마다 체크를 하는 것도 일이고요. 또 아무리 리뷰를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도 휴먼 에러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컴파일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타입 정의를 사용하는 게 큰 공수도 들이지 않고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모듈이 타입스크립트 환경에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타입 정의 파일이 잘 작성되어야 됩니다.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있는데 타입 정의에서 안 보여주려고 없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숨기고 싶은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 있다고 해놓고 타입 정의 없는 거는 이제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불편은 하겠지만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에 없는데 타입 정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런타임 에러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스 코드 전체를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제작성을 하게 됐는데, 샌드버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랑 매뉴얼하게 관리하던 타입 정의 파일로 SDK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메이저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소스 코드 전체를 타입스크립트로 전환을 하게 됐고, 이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SDK를 제공을 하기만 하면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콘셉트는 사용하는 모듈들만 임포트를 해가지고 SDK를 초기화하는 시점에 주입을 해줘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은 애초에 임포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메인 모듈, 뭐 그룹 채널 모듈, 뭐 오픈 채널 모듈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나눠놨는데요. 메인 모듈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포트하는 가장 엔트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사용할 모듈들을 임포트해가지고 사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번들링할 때 이 각각의 모듈들이 진입점이 되어서 코드가 번들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되는 파일들,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파일들이 나눠져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타입 정의 파일 간의 구조 불일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TSC로 컴파일할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롤업과 같은 번들러를 이용해 가지고 멀티 엔트리로 추출을 하게 될 경우 정확하진 않지만 오른쪽과 같은 구조로 파일이 추출하게 됩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파일 원형 자체를 손상을 시키지는 않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엔트리 파일로 지정했던 타입 정의 파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인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타입 정의 파일의 디렉토리 위치가 조금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들러의 설정, 디렉토리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임포트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위치랑 타입 정의 파일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타입 시스템은 해당 경로에 존재하는 타입 정의 파일을 우선적으로 찾기 때문에 별도로 경로를 매핑해주지 않으면 이 모듈을 정확하게 찾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패키지.json의 exports 같은 필드를 통해서 경로를 따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 exports 필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types라는 필드를 가장 위에다 지정을 하면은 이 타입 파일까지 경로 매핑이 지정이 가능하지만 2년 반 전쯤에 이제 개발을 할 당시에는 이 exports 필드에 이 types 필드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types versions라는 필드가 또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모든 IDE에서 잘 동작할지 확신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좀 찝찝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조금 깔끔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숨겨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SDK가 아무래도 오픈 소스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코드들은 왼쪽처럼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난독화가 된 상태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정의 또한 이렇게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인터페이스들은 숨겼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코드는 난독화되어 있는데 타입 정의만 뭔가 퍼블릭으로 다 오픈되어 있다면 조금 이상하겠죠? 보안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DX 개발자 경험을 위해서도 사용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숨겨야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으로는 저희가 번들러를 지금 롤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롤업 플러그인을 먼저 찾아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 도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롤업 플러그인 TS, 뭐 롤업 플러그인 TTS 뭐 이름이 다 비슷한데 거의 다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작성이 된 플러그인들을 있고 아래쪽에 있는 DTS 번들 제너레이터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려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실행을 해봤을 때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꽤나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타입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전역 스코프에 중복된 이름을 가진 타입이 존재한 경우에는 뭐 어떤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제대로 분류를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디폴트 익스포트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별도의 플러그인 시스템 같은 그런 전처리 후처리 기능이 없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뭐 숨긴다거나 제거한다거나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게 API 익스트랙터였습니다. API 익스트랙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 중인 이제 오픈 소스인 러시스택이라는 모노레포 관리 툴에 속해 있는 도구 중 하나이고요. 설명을 이제 이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더 나은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기능들 2개만 이제 찝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TS 롤업이라는 기능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로 말아주듯이 타입 정의 파일 또한 하나로 말아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트레이닝 기능인데요. 인터페이스에다가 JS 태그로 인터널, 뭐 프라이빗,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달면은 뭐 해당 버전과 맞지 않거나 인터널인 경우에는 타입 정의에서 추출할 때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좀 더 코드 레벨에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왼쪽에 a.ts 파일, b.ts 파일에서 특정 인터페이스를 다시 익스포트 해주고 있는 index.ts라는 파일에 대해서 이제 롤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하나의 index.ts 파일에서 모든 인터페이스가 포함돼 가지고 이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타입들은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고 오직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인터페이스에다가 저런 식으로 클래스 B에다가 멤버 C의 인터널 주석을 달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에서는 멤버 B가 없고 멤버 C가 없고 타입 C 또한 제거가 되게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는 도구라서 테스트를 하기 전부터 되게 신뢰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봤을 때도 예상했던 것처럼 위에서 언급했던 버그들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제 잘 풀렸으면은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겠죠. 역시나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개 남아 있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멀티 엔트리로 이제 롤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타입 정의 롤업은 멀티 엔트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주석을 달면 간편하게 제거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 코드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코드에다가 인터널 마크를 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스케줄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각 모듈에 대해서
이제 타입 롤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지를 이제 좀 그림으로 이제 텍스트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만약 각 모듈에 대해서 이제 롤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 A, 뭐 B, C, E 중복으로 있는 클래스들이 각 모듈에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서로 동일한 타입이지만 각각 파일에 이제 별도로 개별적인 타입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좀 더해봤어요. 이 롤업이 진행된 타입 정의 파일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롤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래처럼 이제 아까 중복됐던 타입들에 대해서 하나의 파일에 몰아넣고 이제 중복된 타입들을 제거해서 이제 각각 독립적인 파일들만 남기는 식으로, 독립적인 타입들만 남기는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상을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둔 이 공통되는 이제 타입 정의 파일에서 각각의 모듈에서 다시 리익스포트를 해주게 된다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타입 정의 파일을 이제 매뉴얼하게 손으로 작성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실제로 동작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처리를 하려면은 각각 타입 정의 파일에서 어떤 타입들을 이제 내보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됐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왼쪽 코드는 네, 잘 안 보이시면 아까 그 링크 공유 드린 거로 네, PC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드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읽어오는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index.d.ts라는 타입 정의 파일을 이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통해서 소스 파일 객체로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이 소스 파일 객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해당 파일의 위치, 뭐 파일의 이름, 뭐 토큰 수, 그다음에 뭐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스 코드 객체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필드를 까보시면은 오른쪽과 같은 노드 객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노드 객체가 무엇이냐면은 실제 이 타입 파일 안에 있는 코드들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AST로 표현이 되어 있고, 추상 구문 트리를 통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kind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kind라는 게 이제 이 노드 객체가 어떤 문법이냐, 어떤 구문이냐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예제에서는 클래스 kind인 263번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263번 노드는 이제 클래스 문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가보시면은 name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name 필드로 가보면은 이제 해당 클래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identifier object라는 노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export 클래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export 같은 아니면은 뭐 public, private, protected 이런 키워드들은 중간에 있는 modifiers라는 필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 해당 노드 중에서 이게 실제로 익스포트 되고 있는 타입인지를 내가 추리고 싶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먼트라는 필드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트먼트의 modifiers 안에 export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 타입이 내보내지고 있는지 내보내지지 않고 있는지를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소스 파일의 스테이트먼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필터를 하고 있고요. 필터를 하는 특정 노드가 modifiers가 있는지, 그리고 modifiers 안에 export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지, 요걸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고 있고, 요걸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보내지고 있는 타입들만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소스 파일의 심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이 익스포트 리스트를 알아낼 수도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이제 타입 체커라는 것을 보시면은, 타입 체커는 이제 소스 파일을 시멘틱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체커를 통해서 get symbol at location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 소스 파일의 심볼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 심볼에 export라는 필드에 접근을 하시면은 실제로 내보내지고 있는 타입들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 또한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제 왼쪽 코드는 이제 클래스 헬로 월드 클래스라는 코드이고, private method라는 이제 멤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처럼 이제 추상구문 트리로 타입스크립트 상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클래스 디클레레이션, 그다음에 안쪽에는 뭐 export 키워드를 쓰고 있고, declare 키워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름은 헬로 월드고, 이런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맨 아래쪽에 이제 흰색 영역으로 이제 블록이 된 걸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메소드에 대한 정의 부분인데요. 메소드 안쪽에 이제 modifiers로 이제 private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odifiers에서 private 키워드가 있는 노드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면은 AST를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이 AST를 다시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왼쪽처럼 private 메소드가 제거된 코드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학습을 하는 레퍼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조촐한 세 개 사이트의 링크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좀 했고, 가운데 있는 AST 뷰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 타입정의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여기에 넣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AST가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구조를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찾고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학습을 좀 저는 진행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개 사이트를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핸즈온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타입을 다루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코드가 나왔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상력을 실행을 해봤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장 크게 3개 스텝으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주석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선 각 엔트리 파일에서 내보내고 있는 타입들을 타입별로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따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들이 어떤 파일에서 내보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따로 저장을 해두고요. 이후에는 소스 파일에서 중복된 타입들을 하나의 타입 정의 파일로 합칩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합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던 타입들에 대해서 이 하나로 합쳐진 타입 정의 파일을 기준으로 다시 리익스포츠를 해가지고 엔트리 파일들을 다시 리라이트를 해주는 식으로 로직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의사 코드라서 되게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시죠? 나중에 오신 분들 발표자를 공개를 못 받아서 그런데 아, 네네. 그러면은 제가 잠시 페이지가 40번 슬라이드고, 네, 이 슬라이드는 요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코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안에는 좀 굉장히 많은 네, 뭐 중복 제거라던가 이런 로직이 있지만 최대한 좀 단순하게 표현을 네, 해봤고요. 이제 실제 파일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세 개가 이제 처음에 그 DTS 롤업을 통해서 이제 각각 번들링을 한 파일이 되게 되고요. 각 파일에서 뭐 익스포트를 여러 개를 하고 있죠. 동일한 클래스도 보이고, 네, 안에 내용물을 생략을 했고요. 너무 크게 길어져가지고.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한번 합쳐줍니다. 모든 타입들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각 파일에서 내보냈던 것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합쳐진 파일을 기준으로 다시 익스포트를 해주는 식으로 네,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를 숨기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AST를 활용하면은 네,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가 노출되는 문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인터페이스 자체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타입들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노출이 될 필요가 없는 타입들이었어요. 근데 노출이 되면은 네, 누군가는 이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당 타입을 나중에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 타입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브레이킹 체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노출이 되는 순간 절대 함부로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고객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노출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스포트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객들이 사용을 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요거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재미있게도 타입 정의 파일들은 선언된 모든 타입들을 명시적으로 익스포트하지 않아도 암시적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지 않는 타입들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타입을 노출하는 것을 되게 좀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코드에다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하는 거는 스케줄상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나 바로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모든 타입의 노출 상태를 관리를 해주는 CLI 도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Definition Versioning이라는 이름을 좀 지어줬었고요. 이제 모든 타입이 합쳐진 이제 타입 정의 파일에 대해서 이제 CLI가 이 모든 타입을 읽어온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한테. 이 타입 너 노출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타입에 대한 이름을 보여주고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부분이 실제 이 타입의 정의예요. 가지고 이 타입 정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너가 노출을 할 거면은 내가 이걸 기록해 줄게. 제거를 할 거면은 제거를 했다고 기록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 컴파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마킹을 해놨던 것들은 다시 물어보지 않고요,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코드를 이제 주석으로 처리를 하는 것과는 좀 비슷한데, 이제 모든 코드를 내가 일일이 살펴보면서 파일 하나하나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에 일관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단 한 명만 단 한 번의 고통만 겪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타입 정의가 몇백 개였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너가 몇 개의 인터페이스 중에서 몇 개를 완료했어. 이런 식으로 좀 심리적인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저런 개수도 보여주는 것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코드나 뭐 새로 작성되는 코드들에는 이제 주석을 달고 있어가지고 이제 요게 유용하게 좀 쓰이지는 않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주석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뭐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해주는 용도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 내부의 노출 문제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이제 노출을 해주는 타입인데도 그 내부에는 뭐 숨기고 싶은 메소드나 필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에 해당하는 거는 뭐 내부에서 의도한 타이밍에 내가 인터널로 쓰려고 만들어둔 메소드인데, 만약에 이거를 고객이 막 이상한 시점에 막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메소드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뭐 숨기지 않더라도 뭐 고객이 막 이상한 거 호출하지 말라는 걸 쓰진 않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개발자 경험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필드들을 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제 API를 제공을 해주고 이제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거 어떤 거 써야 되지? 이런 인지 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DX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코드가 이미 작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이제 퍼블릭 클래스를 보시면요, 숨김 처리를 해야 되는 메소드들이나 뭐 멤버는 대부분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작성이 됩니다. 뭐 프라이빗 키워드가 사용됐다거나 뭐 프로텍티드 키워드가 사용됐다거나 아니면 변수명이 언더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법적이나 관용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대부분 작성이 돼가지고 이 규칙에 맞춰서 AESTL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거만 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트리머라는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이 트리머는 특정 노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에 노드를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반환을 하는 그런 간단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아래쪽에 abstract trim, 저게 이제 트리밍 처리를 하고 반환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에 대해서 만약에 멤버를 내가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클래스 트리머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림 abstract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클래스 노드면은 여기서 내가 멤버 중에 이런 규칙을 가진 애들을 제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주석에서 보시듯이 뭐 이름이 언더바로 시작하는 경우 아니면은 프라이빗으로 시작하는 경우, 심지어 JS 닥을 이제 달려 있는 것들을 또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JS 닥에 프라이빗이 달려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하거나 제거를 하고 싶은 멤버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작성된 트리머를 아래처럼 오른쪽 아래에 이제 트리머 체인이랑 간단한 함수가 있는데, 네, 이 트리머 체인에다가 그냥 배열 안에 넘겨주기만 하면은 이 클래스 트리머를 모든 노드들이 이제 돌면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아까 보셨던 코드인데, 네, 딱 요 로직입니다. 네, 코드를 EST로 변환해가지고 프라이빗을 찾고 제거를 해서 다시 반환. 이러면은 프라이빗 메소드가 제거가 되죠. 이외에도 만약에 추가적인 조건에 맞춰서 이제 코드를 제거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기존 코드에다 막 덕지덕지 붙이는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새로운 커스텀 트리머를 작성해서 네, 아래쪽에다 트리머 체인에다가 그냥 껴주기만 하면은 네,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두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네, 제가 소스 코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링크랑 그냥 QR만 좀 첨부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빌드된 결과물이 고객들 SDK를 통해서 이제 서빙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에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추출이 되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DX 계산하기입니다. 네, Endless Tenacity for Customer.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뭐 7계명 막 이런 것 중에 하는데요. 이제 이 뜻이 고객을 향한 끝없는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부에 저희 SDK를 사용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저희 번들러를 사용하는 내부 고객인 팀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족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외부 DX,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사용자들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모든 개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모든 타입을 이제 단일 타입 정의 파일에다가 몰아넣고 이런 식으로 리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쓰는 게 저는 어디서도 보지를 못한 그런 거여가지고 잘 동작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배포 전에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IDE에 넣어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역시나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VS 코드랑 웹스톰이라는 IDE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첫 번째로 발견된 문제는 VS 코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토 임포트라는 기능을 되게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 타입을 쓰려고 하는 거야? 이거 엔터만 쳐. 내가 임포트 해줄게. 이런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이 오토 임포트 추천이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타입을 다 치고 나서 뭐 커맨드 엔터를 친다거나 뭐 그런 단축키를 입력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타입을 어디서 임포트 할 건지 내가 추천을 해줄게. 여기서 임포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 서제스션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 또한 저희가 각 모듈에서 원래는 이제 임포트를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shared DTS라는 모든 타입이 몰아져 있는 파일에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객이 그걸 쓰게 된다면 뭐 타입 상에선 잘 동작을 하겠지만 이제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실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그 위치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두 개의 문제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요거는 좀 딥하게 저희가 이제 막 디버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추측을 해봤고, 근데 그게 운 좋게 맞아떨어진 결과여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의 이제 오토 임포트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패키지.js의 익스포츠에 타입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한번 말씀을 아까 앞에서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스펙이 안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 타입스라는 거는 하나의 파일만 패키지.json 루트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타입스에 지정된 메인 타입 정의 파일이 아니면은 그 다른 파일들은 임포트가 되지 않는 한 이 오토 임포트 과정에서 이제 탐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IDE가.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타입을 임포트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인 파일 index.d.ts 파일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타입 정의 파일들을 임포트해 주도록 추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테스트를 해봤는데 VS 코드에서도 오토 임포트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고 한실은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임포트 서제스션은 이런 가정을 했어요. IDE가 타입을 찾을 때 가장 최상단에 있는 디렉토리부터 찾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고 뭐 가장 안쪽에 있으면은 이걸 늦게 찾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세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원래 뭐
src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src/definition.d.ts 그러니까 모든 타입을 몰아놓은 거랑 실제 익스포트 돼야 되는 모듈의 위치랑 동일한 레벨에 뒀었어요. 그래서 이 definition.d.ts 파일을 한 단계 뎁스를 넣어가지고 lib 안이라는 lib 디렉토리 안쪽에다가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뎁스를 안쪽으로 넣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import suggestion도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렇게 안쪽에 깊숙하게 숨겨뒀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객이 언제든지 이제 import를 해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좀 수상쩍게 바꿨어요. 뭔가 쓰면 안 될 것 같은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파일 이름에다가 언더바를 2개를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이 임포트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발견하고 이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처리를 한 이후에는 이제 VS 코드랑 웹스톰에서도 이제 자동 뭐 오토 임포트나 임포트 서제스션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 이후에는 네,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여기 2 슬라이드만 하고. 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패키지.json의 익스포트가 이제 불완전하게 지원이 될 따라서 넣기 싫었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타입스 버전스 같은 것도 이제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이제 메트로 번들러가 익스포트 필드를 아예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디렉토리 구조를 조금 안쪽에다가 막 이렇게 숨겨가지고 예쁘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제 그 익스포트 매핑을 한 거를 읽지는 못해가지고 제 실제 임포트하는 경로랑 파일의 위치랑 맞추는 뭐 그런 추가 작업도 해가지고 네, 그런 좀 머리 아픈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팀원들의 번들러 사용 경험 또한 이제 중요했는데요. 이제 번들러 자체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모듈이 추가됐을 때 확장이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 없이 팀원들이 조금 설정만 하면은 쉽게 이제 모듈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엔트리 경로만 설정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빌드 설정하고 타입 정의 파일 빌드 설정 2가지 모두 다 이제 적용이 되도록 하는 뭐 추가적인 개선 작업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패키지.json 안에 샌드워드 번들러라는 이제 필드를 좀 저희끼리 정의를 해놓고 이쪽에다가 내보낼 뭐 경로, 그 다음에 이제 빌드할 파일들의 경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빌드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다음 컴파일 때 제대로 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추가로 했고, 뭐 이외에도 실제로는 내보내줘야 되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뭐 멤버 어떤 클래스의 멤버가 X라는 타입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X는 누군가 실수로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X에 대한 타입 참조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버그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된 타입이 있는지 뭐 컴파일 타입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CI 단계에서 모든 타입 정의가 이제 퍼블릭인지 아니면 제거돼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다 되었는지 이런저런 작업들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실수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편의성을 좀 높여가지고 팀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보너스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AST를 통해 가지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 리액트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후에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